이 문제는 푸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수학 문제든 연애든 인내심이 중요해. 숫자를 헷갈리게 써봐. 7이 1처럼 보이면 네가 틀린 답을 써도 맞게 처리될 수도 있잖아. 그건 속임수 아니에요? 잘 되길 빌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네가 좋아하는 애 옆에 앉을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잖아. 하지만 정답은 하나뿐이잖아요. 정답이 하나뿐이면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겠니?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벨파스트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책플릭스 겨울 개학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영화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오프닝 쭉 같이 연기? 제가 할아버지 역할이라고 하던데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네, 무슨 역할인지 잘 몰라서 영화 오프닝 어쩌를 하는 거야? 오지 역할은 어린아이의 역할이었다고 하고 네, 네. 내용은 뒤에서 덕PD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저는 들으면서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에 조금 꽂혔는데 제가 최근에 술도녀 2를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네. 돌아왔죠. 오픈을 했는데 지금 2회차까지 녹음 기준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친구 한 명이 아파서 이제 다 같이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고민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뒀어야 됐나?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도록 우리가 도와줬어야 됐나? 우리가 얘를 데리고 산에 와서 괜히 더 병을 키우는 건 아닌가? 이런 자기들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그게 매 순간인 것 같아요. 정답이길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오프닝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답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좀 다른 데 꽂혔어요. 그건 속임수 아니에요? 저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요새 저널리즘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연애에 성공할 수 있으면은 숫자 이렇게 부정행위입니다. 이거 명백한 부정행위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다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정답을 추구하면 맞춰라. 야, 정답이 하나가 아니야. 야, 살짝 돌아가도 돼. 약간 이거 할아버지 지금 이거 엄마가 알면 큰일 날 소리를. 이래서 육아할 땐 잘 합의를 하셔야 돼요. 엄마 없을 때 한 얘기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 오프닝 가져오면서 벨파스트라는 영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을 오프닝으로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하필이면 저희가 또 다른 의견이라는 책 얘기를 아주 책을 길게 하지 읽었죠. 않았습니까? 그거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정답은 하나뿐인가? 하지만 이 정답에 대한 생각이라거나 7이나 1이나 사실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할아버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중합니다. 그치? 연애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과 아니야 그래도 정답은 중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포인트였고 네. 그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영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가 뭔가 연애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네, 이 그렇죠. 두 가지 오지 포인트가 역할이었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필이면은 책플릭스가 겨울에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12월에. 연말이니까 또 연말정산 해야죠. 그렇죠. 일부러 이거 하려고 겨울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때가 잘 맞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는데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저희 세 사람이 꼽은 2022년의 키워드 저희 어쩌다 보니까 매년 했어요. 그렇네요. 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그러니까 쉬는 재작년? 시기랑 되게 안 겹치게 잘 된 것 같아요. 2022년의 키워드를 각자 꼽아보고 그 키워드에 맞는 작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이 벨파스트입니다. 네, 그럼 덕PD가 준비한 영화 벨파스트 이야기를 지금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오늘 되게 찐 관객 입장에서 처럼처럼. 그렇지. 처음 듣는 이야기. 볼까 했는데 10,000명 정도가 넘게 갔더라고요. 만 명 중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치, 5,000분의 1. 내가 안 본 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심을 했어요. 네, 영화 벨파스트. 벨파스트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도시 이름 아닌가요? 도시 이름입니다.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의 도시 이름이고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방금 많이 안 봤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주요 3개 부문이죠. 오. 등 포함해서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고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선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네, 나만 작품이네요. 몰랐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책플리스 안 할 때여가지고 못했는데 저 아카데미 작품상은 다 보거든요. 어. 나오면은 그 특별전을 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 소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 외에도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골든글로브 각본상 등 웰메이드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독은 케네스 브레너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본 네, 얼굴입니다, 네. 둘 다. 근데 그렇게 얼굴 치고? 보면은 얼굴 보면 알 거야. 왜냐면 유명한 배우거든요. 아, 배우예요? 네, 배우예요. 덩케르크나 테넷 같은 영화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질데로이 로카트라고 아, 이렇게 뭐, 말씀하시니 바로 그렇죠. 알겠어요. 허풍이 굉장히 심한 허세 사기꾼 마법사 교수님. 허세 교수님으로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으로도 꽤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토르 선둥의 신이라는 작품, 신데렐라 실사판, 올해는 나일강의 죽음이라는 영화를 연출을 네. 했어요. 근데 이런 독립 허풍 영화를 교수님. 했네. 네네. 갑자기 생각났어, 누군지. 큰 그렇죠. 규모의 어. 작품을 하시다가 많이 이런 했죠. 이야기를 펼쳤네요. 이 감독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했냐면 이 영화 자체가 감독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 즉 벨파스트 출신입니다. 이제 그럼 모든 고양이네. 퍼즐이 네. 맞춰졌어요. 그쵸. 벨파스트 출신의 감독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면서 영화 감독이 됐어요. 됐는데 전주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드는 거지. 전주. 근데 아. 모든 이런 감독들의 어떤 뭐랄까 지향점인 것 같아요. 약간, 결국에 어. 자전적 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돌아가더라고요. 시작하는. 해소하고 싶어 뭔가를. 음. 자, 감독뿐만 아니라 배우 상당수와 음악 감독 역시 벨파스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출신이 벨파스트 출신까지는 아니어도 자신들의 경험이 영화에 굉장히 짙게 녹아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자, 영화는 1969년에 시작을 해요. 1969년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평화로운 벨파스트의 거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주인공이 9살 소년이에요. 버디라는 연애를 한다고 연애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버디가 막 어떤 아이냐면 막 동네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 쓰레기통 뚜껑으로 방패를 삼고 나무로 굉장히 조악하게 만든 나무칼 이런 걸로 막 그치. 내가 용을 잡았어. 막 이렇게 막 기사놀이도 하고 막 동네에서 축구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꼭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죠. 엄마. 밥 먹어라. 그렇지. 정확하게 그 밥 먹으라는 엄마의 호출에 의해서 똑같구나, 69년에도. 어딘가 똑같구나 어느 나라나. 그리고 아일랜드도 똑같아. 한국이랑.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니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영화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뀌는 거예요. 벌써 사실. 서스펜스가 약간 바로. 느껴지는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과 음소거가 되고 복면을 쓴 폭도들이 우르르 거리에 등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창문을 깨부수고 돌멩이를 던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게 거예요. 음소거로 나타나요? 네. 오. 연출적으로 굉장히 슬로우 모션 플러스 음소거.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치. 상황이죠. 정치적인 사건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있어요. 엄마가 일단 뛰어와서 막 버디 챙겨가지고 집에 뛰어들어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영화상에 이제 짙게 깔려있는 역사적 배경이 북아일랜드 분쟁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종교 분쟁이에요. 네. 표면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영화상에서 계속 나오는 건 종교 분쟁인데 가톨릭 신도들과 개신교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근데 찾아보시면은 이 분쟁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이나 영토 둘러싼 갈등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자세한 얘기 여기서 제가 하면은 우리 채널의 정체성이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역사적인 넘어가고 거예요. 일단은 엄청나게 폭력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이것까지만 알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막 군대가 투입되고 정말 뭔가 큰일이 났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한 30초 정도 보여준 그 평화로운 풍경은 사라지고 없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전부 9살 소년 버디의 관점에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갈등 상황이 아이의 눈으로 경험되고 해석이 돼요. 이런 식인 거죠. 여긴 개신교예요. 이 버디가 믿고 있는 그 종교는. 아빠랑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저씨가 있어. 근데 갑자기 아빠한테 너도 저 천주교 사람들 공격하는데 힘을 보태라.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워. 아니면 돈이라도 내. 막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고 갑자기 그리고 막 교회 목사님이 엄청 과장된 목소리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택할 거냐, 뭐 천국으로 가는 길 택할 거냐, 막 소리를 쳐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장된 그걸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그랬겠어요, 설마? 근데 아이의 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쭉 나오고요. 몇 살 위인 동네 누나는 이 갈등 한복판에서 동네 일진들이랑 나도 좀 놀아보겠어. 약간 이러면서 너도 가입할래? 막 이렇게 애한테 꼬시는 거죠. 9살짜리 애한테.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북아일랜드 분쟁이라고 했을 때
기록에 남아있고 어른들이 겪고 경험했을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들을 펼쳐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는 어른들의 눈, 그러니까 관객의 시점에서는 계속 불안하고 심각해요. 근데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심각한 시그널들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학교에 연애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여자애 옆에 앉을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애는. 이 전쟁통에 9살 그렇지. 인생이죠. 9살 인생이죠. 축구 잘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해요. 축구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이의 인생에서는 그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막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밤에 횃불 들고, 경찰들이 없으니까 자경단들이 막 순찰 돌거든요. 그런 풍경이 아이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데 2층 집에서 심각한 분위기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주는 상황.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왜냐면은 감독의 자전적 얘기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 예술가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현실은 어쨌든 어른들의 그 복잡한 상황과 불안의 중력이 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버딘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되게 크게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벨파스트를 떠나는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전쟁 때문에 떠나는. 그렇죠. 이게 터전을 아예 바꾼 일이잖아요. 심지어 네. 이 두 사람의 설정은 지금 아빠는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말마다 오는 주말 부부예요. 근데 여기서 연애해서 만난 거야. 여기서 자라서 동네 소꿉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길 떠나야 돼. 거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될 이유와 안 가야 될 이유 놓고 엄청 싸우고, 이 와중에 폭동은 더 심각해지고 막 안전 위협이 커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오프닝에서 봤던 연애 상담도 해주고 막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길을 알려주는 할아버지. 굉장히 할아버지와 관계가 좋은데 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져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버디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 결국에 좋아하는 여자의 옆에 앉게 앉았어요? 됐다. 이런 게 큰 거예요. 이게 진짜 절묘하게 그 어려워지는 그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과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나 약간은 천진한 상황. 너무 들이 아이러니해요. 되게 교차해서 나오는 거죠. 또 이제 결국 둘이서 같이 숙제를 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진다. 성공해. 중요한 건 꺾이지 이 아이의 않는 마음이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라고요. 예, 이런 즐거움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애가 철없어서 그렇지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따뜻함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개된 내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 세상을 떠난 장례식 장면이 나오고 막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다가 갑자기 뒤풀이 가자 해가지고 클럽에 가서 흥겹게 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도 그런 약간 뮤지컬스러운 장면이 나온다거나, 중간중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치고 빠진 유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종교 갈등이 폭력으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애가 부모한테 물어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공격한 사람들은 우리 편이에요? 그럼 이제 아빠가 답해. 이 마을에는 우리 편 저쪽 편 같은 거 없어. 종교가 문제지. 근데 여기에 대해 애 대답이, 근데 왜 저보고 교회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 입장에서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심각한 문답이 오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 입장에서 또 보내야 되니까 막 아웅다웅하고, 또 이제 벨파스트를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엄마한테 이모죠. 엄마 언니가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은 떠나려고 태어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맥주펍이 퍼졌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그쵸. 위트랑 유머가 엄청나게 그러네.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 상황을 100% 비극이다. 이렇게 풀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올해를 돌아보며 꼽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실버 라이닝입니다. 실버 라이닝. 에브리 클라우드에서 실버 라이닝. 아무리 구름이 껴있더라도 거기에는 빛 한 줄기가 새어나올 수 네. 있다라는 그런 거죠. 네. 올해 사실 제가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3년차기도 하고 막 경제 위기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진짜 뭐 진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정말 온갖 일을 겪었고, 진짜 인생 이대로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말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그래도 조금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시련과 고난들 가운데 뭔가 연꽃 하나가 피었다.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괜찮아졌다. 최초로 좋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정말 저거는 저희가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죠. 네. 왜 지금 책디랑 오지가 이런 반응을 하냐? 막 뭐가 힘들다, 불만 얘기하고 막 뭐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막 제가 엄청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회사 안에서. 고민들 있었죠. 고민도 있었고요.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희망이나 의미 같은 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정신 승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뭔가 어려운 점만 생각하고 불만만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제 멘탈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좋은 점들을 찾아서 거기 집중하는 거. 그게 사실 올해 제가 깨달은 어떤 뭔가 도를 깨달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힘든 시기일수록 뭔가 내 일상 속에서 좋은 점에 집중하는 거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실 저희가 책플릭스에서 이런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어요. 마음을 맞아요. 돌보는 법인 것 같아서 제가 올해 키워드로 실버 라이닝을 택하고 이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좀 천진난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조금씩 섞이는 게 가끔은 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요즘에 나온 키워드 중에 가난한 크리스마스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도 칠면조를 막 2마리씩 먹던 걸 1마리로 줄이고 힘들지. 크리스마스 용품도 좀 덜 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다 하겠지만 어쨌든 칠면조를 1마리 먹든 2마리 먹든 그 안에서 나누는 얘기 중에 천진난만한 게 있고 뭔가 즐거움을 찾으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그것 또한 괜찮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네요. 네. 연말이 약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떠나온 것들 혹은 이제 떠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약간 상기시키는 그치. 타이밍인 것 2022년을 같아요. 떠나요. 이 시간도 어쨌든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도 그렇고 뭐든지 애정이 담기면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난 아니죠.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정말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애정과 정말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맞아. 그런 영화는 사실 뭐 만듦새가 어떻고 미장센이 어떻고 이거보다도 푹 다가가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서 오지 취향 저격하는 작품일 것 같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결국 버디의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떠나나요? 그 선택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스포 방지. 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의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흑백 영화거든요. 오, 근데 멋있다. 특정한 장면에서만 컬러가 나와요. 뭐 그런 의미. 연출에 엄청난 공을 약간 들였네요. 삶 속에서 컬러로 변하는 그 느낌의 순간에 아이에게 어느 시점이 컬러였느냐. 엄청나게 컬러풀한 그 기억인 거죠. 그 그렇죠. 사람한테는. 짝꿍이 됐을 때인가? 그런 거라든가.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머라든가 그리고 아이가 유지하는 어떤 관계성들, 캐릭터들, 음악이 진짜 그리고 예술같이 달라붙어요. 벨파스트 출신의 음악가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기도 당연히 명연기고요. 그러니까 리뷰를 찾아보시면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리뷰에 너무 그 얘기만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오늘 일부러 뺐는데 어딘가로부터 실제로 떠나오신 분이라면 그게 물리적인 고향이든 마음의 고향이든 그 추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혹시 두 사람도 뭐 비슷한 추억 같은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한 번 이전을 했어요. 이적했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근데 이적도 나중에 했지만 이전을 했어. 교회가 원래 위치를 옮겼어. 옮겨가지고. 시장 이사 갔구나. 안에 있다가 시장 밖으로 입구 쪽으로 교회가 한번 옮겨갔거든요. 근데 옮겼을 때 당시에 제가 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시장 간의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 안쪽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추억이나 뭐 이런 그리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거기에 서떡이라고 서서 먹는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끼리 한 7, 8명 분이 모이셔가지고 가판을 모아놓고 파는 곳이었는데 엄마가 꼭 주일에 2,000원을 줘요. 그러면 1,000원을 헌금하고 이제 1,000원은 이제 떡볶이 사 먹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래서 떡볶이 그렇게 먹자고 하는구나. 매번 잊지 못해서. 어. 근데 나중에도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긴 했지만 엄마네 가게 되거나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 꼭 가거든요. 아직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그 찐이다. 떡볶이집 아직도 가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엄청난 맛은 아니에요. 뭐 다른 데보다 조스나 뭐 이런 데도 맛있을 수 있어요. 추억의 맛이. 하지만 거기 갔을 때 이제 추억을 먹는다는 맛이 정말 그 말처럼 그냥 맞아요.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나를 잠시 그 시간으로 보내주는 버튼처럼 음식을 먹는 거죠. 그때의 기억이 나네요. 책디가 영화를 만든다면은 서떡 영화. 서떡 영화를 만든다. 서떡. 오지는 어디가 기억에 남나요? 저는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오래된 단지여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 재개발을 이제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그 공간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약간 그 공간은 물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 나무, 흙, 뭐 돌, 길 이런 거는 크게 바뀌지가 않는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가면 막 유적에 온 느낌이야. 시간만 흐른 거예요. 약간 어. 경복궁 가면 저는 그런 상상하거든요. 이 돌멩이 똑같은 이 공기, 이 건물 선조가. 가운데서 그치. 몇백 년 전에 막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했다고 왕이 지났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그게 오래된 유적일수록 저는 더 신기하더라고요. 로마 뭐 이런 유적에 가면 와 진짜 그 옛날에 여기서 어쨌든 사람이 뭔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얘기를 하고 이 공기를 마셨겠구나. 저는 저희 그 아파트에 갈 때마다 이 8살에 나, 뭐, 16살에 내가 막 거기를 야. 걸었던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로마랑 경복궁 얘기하기엔 너무 역사에 별개는 안 되지 않았니? 더 오지에 짧게 어린 가볼까요? 시절. 제가 최근에 제가 졸업한 대학가를 오랜만에 갔어요. 어.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거의 동선이 사실 겹치지 않아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일이 없는데 대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한번 그 추억 학교 앞에서 여행을 한번 만나자. 가봤구나. 실제로 친구 중 한 명은 아직 그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 위주로 이제 모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막 진짜 무슨 화석 그것처럼 여기 가게는 아직 있네. 여기는 모였는데 없어졌네. 어. 원래 여기 모였더라. 라떼네. 막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내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한 그때 벌써 거의 제가 입학한 지도 10년이 될 텐데 그때 걸어 다녔던 그때 그 감각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 물리적인 길, 도로 이런 것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나만 한 10년을 막 지나온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만 늙었어. 이상해. 그 시간이 이렇게 나만 늙었고 막 길은 그대로고 저는 이거를 그런 장소에 갈 때마다 약간 느껴요. 근데 그게 떠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맞아요. 대학원 한다는 친구는 아마 그런 전혀 안 느낄 감정을 거예요. 별로 못 느꼈을 현재거든, 거예요. 그 그 얘기는 사람은. 현재거든. 어. 나에게만 과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게 오래 보존된 공간이 가지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시간을 건너뛰는 그 기억과 이야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것도 떠올랐는데 요즘에 최근 나온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목포에서 본인이 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목포에서만 먹는 쫀득이가 있대요. 저 봤어요 그 어. 영상. 그래서 그 쫀득이 맛을 너무 찾고 싶은데 그 쫀득이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만드시는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어. 이제 없다고. 그 쫀득이 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막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가 겪어온 그 작은 기억들 어. 그런 게 정말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떠올리게 되는 시기가 또 연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네. 가지 생각이 드는 작품이네요. 러닝타임 98분밖에 안 돼요. 짧네요. 네, 길지도 우수하다. 않으니까 요즘같이 막 3시간짜리 영화 나오는 시대에 98분 넷플릭스에서 한번 재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덕PD의 2022년 키워드랑 영화 벨파스트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올 한해 키워드는 뭔지 또 올해는 이거 꼭 봐야 한다는 추천작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 잠시 클로징 코너라고 할까요? 진짜 소소한 오랜만에 하는 코너네. 코너라고 네. 할 수 있나요? 이번 주에 뭐 봤지? 오랜만이네요. 3분짜리 코너. 네, 너무 거쳐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번 주에 프롬이란 작품인데 지금 티빙에서만 볼 수 있고 한 10부작 정도? 근데 앉은 자리에서 다 보게 돼요. 이거 못 끊어. 스릴러인가요? 네. 스릴러 예, 좋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가족이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도로를 막고 있는 고목나무를 발견해요. 잠시 내려가지고 이게 왜 도로를 막고 있나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비켜서 다시 도로를 나아가는데 차가 계속 같은 곳을 돌고 결국에 목적지는 한 마을에 자꾸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벗어나서 또 돌아서 왔는데 또 그 마을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결국에 맴돌다가 우리로 치면 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을에 벌써 새해. 어. 벌써 보안관? 음흉해. 네, 이장이 미국인데 이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신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 가족을 실내로 이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킹덤처럼 밤이 되면 좀비 같은 괴물들이 no. 나타나는 미쿡 좀비물. 네,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 좀 특이한 게 그 밤에 나타나는 그 괴물들이 사람을 진짜 갈기갈기 찌겨 죽이거든요. 정말 잔인해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모습이 멀쩡한 사람이랑 너무나 똑같고 때로는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능 있는 좀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지능이 열게 있네.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이야. 집에 있을 때 커튼을 닫히고 창문 밖에 아예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닫히고 어떤 부적을 돌같이 생긴 부적을 딱 내걸거든요. 근데 그 부적이 달린 집 안으로는 이 괴물들이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설정의 스릴러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못 끊으니까 꼭 주말에 보시는 쉽게 게 말하면 재밌으니까 봐라. 좋겠고, 그리고 시즌 1 호응이 좋아서 미국에서 바로 시즌 시즌 2가 2가 예정돼 나오는군요. 있다고 하거든요. 떡밥이 많으니까 꼭 한 사람이랑 같이 한두 무서우니까? 사람이랑 같이 무서워서. 봐야 돼. 그리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코드를 정해놔야 돼요. 너 좀비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이 단어를 말해요. 갑자기 그러면 내가 과몰입 문을 하지 마. 열어주겠다. 보이스피싱하는 과몰입하고 것처럼 있어. 진짜 납치당한 거면 이 말을 해라. 네 말을 안 하면 가짜라고 생각하겠다. 음. 이런 걸 정해놔야 돼요. 그치, 진짜로 그것 갑자기. 때문에 어. 문을 안 열어줘요. 이 사람들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들이. 그치. 그러니까 문을 안 암고 열어줘. 오네, 암고. 암고 해놔야 어. 암고 해놔야 돼. 그 돌멩이보다 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하게 스릴러로 요번에 갖고 왔거든요. 스릴러 가져오는 인간. 요새가 스릴러의 계절인가? 이상하네. 연말인데 따뜻한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 최신작이죠. 팀 버튼 감독이 이제 연출해서 화제가 된 넷플릭스 웬즈데이. 오리지널 드라마 웬즈데이를 봤어요. 8부작 정도 짧은 드라마 시리즈라서 이것도 역시 후딱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했다고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제 그냥 시작한 봤구나. 느낌이 있었고 그 이제 팀 버튼 감독의 매력이 충분히 살아 있어요. 이제 특유의 그 다크한 분위기 속에서 독특한 캐릭터와 세계관들이 잘 살아 있었고 다만 중간부터 약간 컬러가 바뀌기는 해요. 그 중간 회차부터 연출이 다른 사람이 잡게 되면서 약간 방향성은 달라져서 약간 저는 그게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드라마적인 그런 매력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네버모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이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 다닐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는 별종들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별종이란 단어 영어로는 아웃캐스트들을 위한 곳이라는 컨셉이고 그들이 이제 모여 사는데 뭐 진짜 약간 판타지예요. 이제 늑대 인간도 있고 뭐 약간 사이렌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 중에 별종 중에 별종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죠. 바로 아. 어떤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모여 사는 그 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들어있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옛날 그 정착 시기에부터 이 별종들을 약간 싫어해 왔어요. 그러니까 으시시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곧 혐오로 잘 바뀌잖아요, 곧잘. 그래서 서로 이제 좋지 않은 관계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은 서로 어떤 상호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네버모어가 돈이 되니까 암암리의 협력 관계로 그냥 살고 있는 일로 만난 사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인 웬즈데이, 이 소녀가 이 사람도 진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 동생 괴롭힌 보통 사람 애들이 아니겠지. 학교에 있어 이제 누가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수영하고 있는 물에 피라냐를 풀어버려요. 아이고. 어머.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한 스케일이 아이가 달라. 크게 영 안 좋은 부상을 당해서 어.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이 네버모어로 강제 전학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웬즈데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어둠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친구나 정, 따뜻한 것, 색깔 이런 건 모두 거부하는 아주 다크다크한 굉장히 음침하네. 다크하네. 매력적인 팀버튼의 어떤 여자 주인공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이 학교의 어두운 진실과 어떤 비밀과 음모를 파헤치면서 자기가 정말 이 네버모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가 이거를 보는 재밌네.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넷플릭스가 사실 단순히 늑대인간 사이렌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상징과 은유로서 당연히 이것들을 사용을 소스라들 해요. 얘기겠지 뭐. 차별 그리고 어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인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섬세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티스를 만들었던 넷플릭스니까 조금 더 이런 신경 서사들을 써달라.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그런 풀어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짧은 분량의 웬즈데이의 활약상을 너무 재미나게 그리느라고 좀 자잘한 서사들은 쳐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추천이에요. 시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크하지만 사랑스러운 캐릭터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덕PD의 올해 키워드 작품 또 저와 오지의 이번 주 추천작까지 총 3작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방송에 대한 감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